예,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은 사업 제안의 내용을 다룬다고 해서 기술적인 팁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제안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심사 방법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참여예산 위원이시거나 혹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시민 혹은 교육관계에 관련된 관계자 혹은 이해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업 제안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돼서 가장 1차적인 단계는 결국엔 기존의 행정에서 사업 구조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를 참조해서 그 기존의 사업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 제안 과정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업 제안이 더 쉽게 반영이 돼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참여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데 한 50% 이상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절차 이행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참여 예산의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 예산 사업은 어떻게 확정이 되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참여 예산 기구들의 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다음 연도 예산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 제안과 사업이 결정되는 시기가 불과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부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공유 자산을 취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지역에서 이 교육혁신지구나 내지는 무슨 그 방과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되거나 혹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재산의 취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부위원회의 회의도 거쳐야 되고요.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도 거쳐야 그래 그거는 목적이 타당하니 공유재산을 취득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보화 사업들도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이 뭘까요? 앱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워낙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정보화 사업 관련돼서는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전의 절차들을 득해야지만 사업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전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사업에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참여 예산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실제로 이 참여 예산제를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중에는 사전 절차 이행을 병행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법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참여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반영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 이 예산과 관련된 특수성을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말에는 1년 단위의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참여 예산도 그 1년 단위의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확정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만약에 참여 예산 과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제안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2024년도 예산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 예산 사업은 모두 그 사업이 결정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서 다음 연도에 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는 이런 시간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업이 계속 사업, 그렇다면 이건 1년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한 2, 3년은 꾸준히 해야지 라고 하는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은 참여 예산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참여 예산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틀입니다. 일종의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틀이라고 할까요? 그럼 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꾀를 쓰면 삼각형도 가능하고 사각형도 억지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별 모양을 넘어선 형태의 사업틀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참여 예산도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라고 하는 틀을 아직은 그걸 넘어설 수 없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단위의 사업이 제한되고 집행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을 제안하는 측과 사업을 시행하는 측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 제안은 시민이 하지만 사업 집행은 행정이 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안한 시민은 라고 얘기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세와 구체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면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동네 공원 벤치가 낡았습니다. 근데 그 공원 벤치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 벤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면 딱 접히는 공원 벤치여서 먼지도 앉지 않고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그런 벤치로 개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저는 사업 제안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동네 낡은 벤치를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내용엔 기왕이면 비가 와도 먼지가 잘 앉지 않는 접히는 벤치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제안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접히는 벤치에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의 공원 사업이, 그러니까 공원 시설이 낡았구나. 그러니 내년에 이 전역에 있는 마을 공원들을 개량을 할 건데 이 중에 이 시민이 제안한 여기도 넣어서 같이 개량을 하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량이 될까요? 똑같은 벤치가 될 겁니다. 단 새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제안하는 시민 입장에선 어느 날 가봤더니 공원의 벤치가 개선이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낸 사업 때문일까? 근데 내가 낸 사업이라면 접히는 벤치여야 하는데 접히는 벤치가 아닌 거죠. 모호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내가 낸 사업 때문에 된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제안한 걸 핑계 삼아서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행정 입장에선 이건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왜? 제안 사업을 받아서 한 거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원래의 속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히는 벤치로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낡았다가 아니라 낡아서 교체할 거라면 기왕이면 접히는 벤치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일 거고, 그래서 시민 제안의 내용은
우리 동네 공원이 낡았어요. 이게 아니라 낡은 공원에 벤치 교체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접히는 벤치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사업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적인 사업 제안을, 좀 더 보편적인 사업 제안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작은 이야기를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원을 관리하고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공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중요한가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측과 사업을 집행하는 측의 인식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전 절차 이행의 문제나 1년 단위 중심 사업의 구조나 사업 제안과 집행 주체의 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사업이 적습니다. 그게 별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구체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의 문제도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1년 단위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계속 사업을 1년 단위 속성에 맞게끔 재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계속 사업을 밀어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계속 사업 중에서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 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업의 내용을 길게 쓴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요, 예산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 방식을 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참조로 해서 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조례도 만들고 제도도 시행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그 제도나 내진 조례 과정에는 이럴 거예요. 요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떤 거는 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사업을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교사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를테면 인건비 이런 걸 겁니다. 인건비를 다른 데로 경유할 이유가 없죠.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면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한번 해보죠. 교육청에서 집단적으로 구매해서 그것을 일시에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교복을 찾기 위해서 교육지청이나 이런 데로 직접 방문해갖고 막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매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달 체계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교육지청별로 이 교복을 구매하는 비용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지청별로 공동 구매를 해서 학교 신청 숫자에 맞춰서 학교로 쭉 그걸 보내겠죠. 이렇게 사이즈별로 혹은 남녀 성비별로 해서 그 교복들을 쭉 일괄해서 보내면 학교에서 쭉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 구조가 바뀝니다. 교육지청으로 이전하고 결국은 학교로 돈이 가는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방식도 결국엔 학생들의 니즈나 혹은 욕구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고 학교별로 교복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지청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사후적으로 학교에서 계약되어 있는 민간 회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 그 교복 업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 구매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교복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요, 그 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을 변경시키면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청을 통해서 혹은 학교를 통해서 매개했던 사업도 소위 학교 밖에 있는 교육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적인 관계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복합하면 좋을까? 이건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업의 전달 체계는 곧 예산의 편성 방식입니다. 예산의 편성 방식을 통해서 전달 체계를 구축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구조와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는 개별 사업들이 모여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에 그 정책 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개별 사업들이 얹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저기 빗금으로 쳐져 있는 사업 구조를 보시면 하나의 정책 사업에 복수의 단위 사업이 또 하나의 단위 사업에 복수의 세부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정책 사업에 쭉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세부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사업은 궁극적으로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미션 혹은 전략 목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수렴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궁극적으로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을 교육청의 전체 비전과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인천교육청의 정책 사업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인천교육청은 5가지의 핵심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그리고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직업교육,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생태교육,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그다음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이라고 하는 5가지 분야가 있고 여기에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이 편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분야에 기존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 사업들이 다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분야가 정책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 책임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을 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도 결국에 편성이 될 때에는 이 5가지 분야의 어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분야 바깥에는 사업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 분야 내에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안할 때에도, 사업을 심사할 때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A라고 하는 사업은 관행적으로 이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분야 안전사업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야를 바꿈으로 해서 이 사업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인천시 교육청의 사업 구조는 크게 전략 목표 5가지와 그 5가지의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성과 목표로 구성이 됩니다. 저 전략 목표 5가지 기억하시죠? 앞서서 봤던 5대 분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략 목표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5대 목표, 전략 목표의 성과 목표들이 세부적으로 개별 사업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 목표 1에 책임교육이다 라고 하면 그 책임교육의 정책 목표 1-2로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학력 신장과 관련된 것들의 세부 사업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기초학력에 해당되는 것이 일종의 문해력이라고 하면 그 문해력과 관련된 것들이 이 1-2에 들어가거나 1-3 항목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사업, 새로운 사업은 반드시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그 사업의 바구니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꿈으로써 성격을 바꿀 수 있죠. 이를테면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을 학교 밖으로 빼놓게 되면 전혀 이 바구니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방과 후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를 매개로 할 수도 있고 학교 밖
맞게 교육 자원을 매개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성과 목표의 이 바구니들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예산서상에 저걸 한번 보시죠.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협동조합 운영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행정 일반에 들어가는 거고, 교육정책기획관리라고 하는 세부 사업 내에 교육협동조합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의 세부 항목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요, 학교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있고요. 그렇죠? 자치단체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협동조합은 학교에게 돈을 줘서 육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에 있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식이 다른 거죠.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주는 거고,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교육협동조합은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줘야 되니까 일단 자치단체에 돈을 주고 자치단체가 자기 돈을 더해서 교육협동조합에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재원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재원 구조만 봐도 사업 구조가 보이죠.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재정으로만 운영이 되고 지역교육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 구조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업을 제안하거나 혹은 사업을 심사하는데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참여 예산 현황을 보면은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쭉 이제 제안 건수들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30건 내외로 이렇게 등락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늘어나는 경향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채택 건수나 예산 반영 건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예산 반영 금액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영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영 금액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건당 예산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이 많았던 것에서 오히려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참여예산 사업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 과정에서도 이 참여예산 사업의 예산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건당 사업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자체의 규모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액수를 맞추는 것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사업 심사를 하는 참여예산위원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참여예산 과정이 이런 특징을 보였어. 우리가 올해 참여예산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사업 심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여예산의 결과를 만드는 주체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들어오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사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서 참여예산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참여예산 과정의 전반적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이 결과물로서 참여예산 과정을 이해합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점점 규모화되고 있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건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규모가 큰 사업을 제안하기는 어렵잖아요. 되게 소소한 사업들일 건데 저렇게 규모화가 되고 있으면 대부분 저 사업들은 그래도 그 내부자들 혹은 교육행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규모 사업들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들도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교육사업비 혹은 시설사업비로 제한됩니다.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학교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증액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항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주는 돈에 부과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재정 지출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항목이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교육사업비 편성 사례입니다. 교육사업비가 뭐냐? 이런 것들이 교육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프로그램 사업들,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이런 것들은 실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교육사업비가 될 수 있고요. 초등학생 바른 글쓰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글쓰기 교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교육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진로 박람회 이런 거 개최하는 것도 교육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경비 자체의 증액과 관련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비들은 이제 교육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례에서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항목에 초등학교 바른 글쓰기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제안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경필 교재를 구매하거나 필사 노트를 제작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른 글쓰기 교육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육 책임제 교재 및 유창성 프로젝트 교재 보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개의 내용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학교 교육 내에서 글쓰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를 매개로 하는 글쓰기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안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학교에서 해라라고 하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제안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판을 활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직접 글을 쓰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것들의 그 역량, 글쓰기 기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은 지역을 통해서도, 도서관을 통해서도, 다른 곳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자가 제안하는 사업의 형식을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글쓰기 문제를 안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그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예쁜 글쓰기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낙후되고 옛날 얘기이지만 글쓰기 기능 혹은 역량에 대한 강화라고 하면, 그렇죠, 교재를 제공하고 그 교재를 작성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글쓰기와 관련된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단순한 교재 제공만으로는 이 제안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이 제안자의 취지에 맞춰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제안자의 취지를 해석을 할 때에는 문제 자체에 주목을 해야지 제안자가 제안한 그 형식,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경필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저학년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문제고 이건 결국 학교를 매개로 해서 교재를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을 강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이 사업부서의 일반적인 고민이라면 참여예산위원회 차원에선 이건 그 방식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 더 이 제한제의 취지에 좀 부합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한 사업의 내용들은요, 인천교육청의 참여예산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소간 모든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여예산 페이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찾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인천교육청 참여예산 이런 방식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구글이나 혹은 네이버 다음 이런 창을 통해서 인천시 교육청 참여예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참여예산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조금 오류가 있으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면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생 학부모가 들어갈 수 있는 메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메뉴, 교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메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반인을 딱 누르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세부 메뉴들이 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참여예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 회의록과 관련된 거나 혹은 제안사업과 관련된 거나 혹은 교육청의 재정 공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듯이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목적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사업을 구체화할 때 사업 구체화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부서 공무원분들입니다. 사업 제안자들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의 구체화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천 광역시 교육청의 사업에 참여예산 사업의 일관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이런 방식입니다. 시민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성인기 교육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는 뭐냐면 장애 학생들이 이제 성인기로 넘어갈 때 다양한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립도 해야 되잖아요. 직업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럴 때 당사자 교육에 머물다 보니까 이 학생들,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이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도 당연히 이 성인기 교육에서의 주체인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라고 하는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장애 학생의 안정적인 성인기 진출을 좀 돕자라고 하는 사업 제안을 한 거죠. 굉장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장애 당사자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 학생의 부모 교육도 병행해서 이 학생들의 성인기 진출을 최대한 도와보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안 사업의 사업 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일부 수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 교육이라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내부 과정을 통해서 신규 정책사업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내부 절차를 통해서 이건 특정한 지청에만 하지 말고 5개 교육지청 전체의 형평성 있게 이 신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참여 예산을 해본 겁니다. 쭉 해봤는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사업의 액수를 좀 더 증액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추진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장애 학생의 부모 교육도 같이 필요해요 라고 제안한 것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였는데 사업 검토 과정에서 5개 지청 전체의 사업으로 하게 되고 한 번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 일반 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참여 예산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제한 사업이 한번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업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시켜 주는 것, 이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도 흥미롭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자. 그래서 뭐 퀵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사실 굉장히 타당한 제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법적으로 보면 전동 이동 장치는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매개로 이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그 이하의 학생들한테 마치 타라고 권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매개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촉진할 수 있거나 혹은 양성화하는 형태가 되면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제한 취지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교육청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사업을 더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예산 제한 사업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자라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 사업의 병행해서 야간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하고 연동하면 좋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교육청 사업은 아닙니다. 지자체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참여예산 사업의 형식과 관련돼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목길을 밝히자라고 하는 가로등 사업과 야간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지로 만들자라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야간 관광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도 다릅니다. 가로등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업은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관광지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관광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업 제안자의 제안 취지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 그냥 가로등 달자는 거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제안 사업은 관광부서에서 심사가 돼서 부적격이 된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요, 이 사업의 특수성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교체해달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뭐 그런 거를 참여 예산으로 내라고 할 정도로 되게 보편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관광지가 목적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부서로 가서 검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감을 하시죠. 저 관광지는 그냥 붙인 거다 라고 하는 걸 직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시민들은 내가 제안하는 사업이 되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하고 다른 공익적 목적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안자도 가로등을 그냥 달아달라고 하는 사업은 너무 사소해 보이니까 이 가로등을 달고 거기에 로고젝트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색깔이 있는 조명을 달면 이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찾아오는 야간 관광지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뒤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는 가로등을 교체해주세요. 하나는 야간 관광지 개발을 해주세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수혜자는 학생이나 혹은 지역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하나의 사업이 되게 복합적으로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두세 개의 사업이야, 이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업을 집행하는 측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측에서는요,
부서가 달라지면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서는 이 부서의 사업을 하는 거고 저 부서는 저 부서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부서의 사업을 협력하는 것은 부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쪼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업은 이제 그 서울시의 성북구라고 하는 자치구에서 제안됐던 사업인데 자전거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필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 안전교육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안전교육 하죠.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학교로 가서도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무슨 자전거 안전교육장,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업은, 이 제안 사업은 사실은 부적격입니다. 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안자가 진짜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제안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업 제안자들은요, 대부분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다는 정보가 이 제안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업 제안자는 어떤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학교의 신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의 경우에는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학교 신청이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안전교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안전교육이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 이 제안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이,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제안서에 분명히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자전거를 타는 게 위험하고 그래서 이 자전거의 안전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 방식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다가 이런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잘 안 보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에도 사실 행정부서 입장에서 이 제안자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으면 좀 더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부서에서 제안자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위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과 같은 제안자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의 취지는 굉장히 타당한 제안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주체가 교육을 받도록 만들자. 중간에 학교라고 하는 매개를 뒀더니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주체에게 교육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업부서 입장에서 기존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라고 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에는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제안자가 정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제안했을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참여예산위원이나 혹은 사업부서에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사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제안 내용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존 사업을 알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기존 사업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차원에서는 내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사업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겁니다. 이런 정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좀 환상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를 하면 정말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환상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은요 기존 사업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이해 혹은 기존 사업의 변형, 기존 사업을 더 성숙시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로는 안 돼. 그러면 이걸로 한번 새롭게 가보자 라고 하는 일종의 비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예산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좋은 참여 예산 사업을 만드는데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